이번에는 관악구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관악구 임장을 다녀온 이유는 내 돈 2억에 3억 있으신 분들, 거기다 이제 생애 최초 대출 혹은 서민 실소유자 대출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를 찾아보다가 관악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가 되게 입지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동서남북을 살펴봤을 때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 용산, 서초 과천시가 밀집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업무지구적 성격이 세 군데에서 혹은 네 군데 정도가 되는 거죠. 과천 지식정보타운도 요즘 너무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과도 접근성이 되게 밀접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제 강남 접근성은 말할 것도 없이 2, 30분 안에 가능하죠. 그런데 관악구에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 사람들이 달동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아니면은 서울 사람 없는 서울 혹은 신림동 원룸 고시텔 뭐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악구를 사람들이 좀 기피한다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낙후된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관악구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직접 임장을 다녀왔고 거기가 어딘지 지금부터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악구는 크게 법정동 기준으로 두 개 동으로 나뉩니다. 봉천동과 신림동으로 나뉘죠. 이거를 이제 행정동 단위로 좀 더 인구수를 쪼개봤었을 때 연령별 인구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유의미하게 봐야 할 데이터는 10대 비중 그리고 30대, 40대 비중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흔히 집을 처음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신혼, 결혼을 하면서 혹은 자녀를 출산하면서 아니면 자녀 학군 등의 이유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점차 드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이 나이대의 사람들이 어디를 먼저 생각할지, 어디에 모여서 살지를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까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봉천동의 은천동, 그다음 성현동, 청림동 일대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동 일대의 미성동, 난향동 일대에 이제 이 가족 단위 수요가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림동 이제 고시촌이나 아니면은 뭐 공시생들 준비하는 곳은 이제 신림동, 청룡동 일대 20대가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직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보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양질의 직장이 있다면은 그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직주 근접이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나 어떤 직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 관악구가 서울의 어느 정도의 직장 규모를 자랑하는지를 살펴봤을 때 서울 25개 군에서 17등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종사자의 비중이 크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은 연봉이 높거나 아니면은 질적으로 좋은 직장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봤을 때 500인 이상의 사업체 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500인 이상의 사업체를 가진 직장은 총 9개 정도가 있고 이 9개는 양천구, 노원구, 기흥구 일대와 비슷한 수치를 자랑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는 관악구에서는 양질의 직장이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근로자와 거주지 연봉을 비교했었을 때 근로자 연봉 대비해서 거주지 연봉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을 하면 좋으냐면, 근로자 연봉이 거주지 연봉보다 높다면 이 지역은 업무지구적 성격이 더 높은 곳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거주지 연봉이 근로지 연봉보다 더 높다면 베드타운적 지형임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서울 강남구를 비교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남에서 사람들이 출퇴근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사는 사람도 많겠지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게 데이터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게 거주지 연봉보다는 근로지 연봉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측면으로 이제 관악구를 다시 한번 봤었을 때 관악구는 근로지 연봉보다는 거주지 연봉이 더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봤던 직장의 양과 질이 부족했었던 만큼 확실히 관악구는 베드타운적 성격의 지역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교통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메인 업무지구를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할 건데, 그런 면에서 관악구는 입지적인 측면이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총 지하철은 2호선과 신림선이 있는데 이 중에 신림선은 2022년 새로 개통이 되면서 관악구에 부족했던 단점이 조금씩 채워지는 노선이기도 하죠. 2호선은 동서축으로 이동하기엔 되게 편한 노선입니다. 물론 서울 전역을 한 바퀴
바퀴 다 돌 수는 있지만 여의도 종로 일대를 가기에는 좀 돌아서 가야 된다는 좀 한계점이 있었죠. 하지만 신림선이 개통이 되면서 남북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제 여의도 혹은 종로 방향으로 이동하기가 좀 더 편해졌습니다. 1호선, 2호선, 7호선, 9호선까지 전부 빠르게 환승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입지적 메리트가 이제 증가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메인 업무 지구까지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냐를 봤었을 때 강남은 2호선을 타고 가면은 20분도 안 돼서 갈 수가 있죠. 송파, 건대, 을지로, 종로, 홍대, 뭐 영등포 어디든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적인 시간을 보면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구로 디지털 시청역. 한 번의 환승을 통해서 40분 이내에 여의도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마곡역까지 갈 수가 있는 입지적 메리트가 엄청 좋은 것이죠. 이런 걸 봤을 때 관악구를 먼저 어디를 봐야 될지 생각을 한다면은 교통적인 측면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과 교통을 살펴봤다면 이제 학군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군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열이 뛰어난 곳이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다면 학군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이왕이면 공부 잘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공부를 잘 하든 안 하든 좋은 역량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군을 볼 때는 세 가지 정도를 데이터를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보면 좋고 이제 학원가가 어디에 밀집해 있는가죠.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좀 기준을 드리면 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급당 몇 명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중학교는 학업 성취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학원은 몇 개 정도가 어디에 밀집해 있는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의 기준은 23명에서 5명 정도 이상이면은 많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부부들도 없을 건데, 그런데 거기서 25명 정도 이상의 학급당 학생 수가 있다. 그 초등학교는 이 지역에서 보내고 싶어 하는, 흔히 부모들이 내 아이가 갔으면 하는 초등학교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관악구에서는 제일 많이 학급당 학생 수가 있는 곳이 구암초등학교였습니다. 21명도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진짜 학군지로서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경기도 지역의 대표 학원가가 있는 평촌 지역, 여기서 대표적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초등학교가 두세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두 학급당 학생 수가 23명, 많은 곳은 27명까지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고암초등학교 21명은 이 지역에서는 많을 수 있지만 전체 서울 전역, 경기도 전역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누구나 보내고 싶어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몰려들어서 파는 그런 학군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는 이제 학업 성취도를 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업 성취도 이 기준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면 95% 이상은 전국 10위권, 90% 이상은 전국 100위권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심정선님의 그 유튜브나 혹은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관악구 내에서 이제 전국 단위로 누릴 수 있는 중학교 수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봤었던 구암초등학교의 급당 인구수가 많았었는데 구암초와 붙어 있는 구암중 학업 성취도도 관악구 내에서는 제일 높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게다가 학원가도 구암초, 구암중에 있는 이 지역에 60개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관악구 내에서 전국 단위로 몰려들 수 있는 학군은 없겠지만 그래도 관악구 자체적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이 서울대 있고요. 행정동 인구도 가족 단위 수요도 가장 많이 살고 있던 이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학원가 수 기준이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은 대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대치동의 경우 800개, 9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 같은 경우는 한 200개, 300개 정도가 있고 지방 광역시에서도 학군지로서 몰려드는 학원가의 수는 적어도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악구 60개는 턱없이 좀 부족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 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학원가와 초등학교, 중학교를 갖추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악구 내에서 호재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재를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호재는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이제 직장, 교통, 학군적인 측면을 먼저 충족을 하고 그 뒤에 이제 호재라는 것이 있으면은 훨씬 좋은 거고 없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3년 이내에 가능한 호재인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의미한 교통적인 호재는 크게 없지만 그래도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서부선과 난곡선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특히 서부서는 26년 올해 착공 목표를 앞두고 있고 32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신림선과 비슷하게 여의도 종로와의 접근성이 증가되는 것이죠. 1호선, 2호선, 6호선, 7호선, 9호선과 이제 환승이 더욱 편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난곡선도 들어서는데요. 이건 아직 뭐 개통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난곡선이 들어서는 위치는 아까 난양동, 미성동 일대였었습니다. 이 지역이 아까 교통적인 측면이 좀 부족해 보였었죠. 봉천동은 이렇게 2호선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난곡선이 들어선다. 이제 교통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언제 개통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호재만 보고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교통 호재를 봤다면 혹시 뭐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관악구에서는 신림 1, 2, 3구역과 봉천 14구역 그리고 413 구역이라 부르겠습니다. 413 구역 이렇게 총 4개 정도를 유의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3구역에서는 벌써 서울대 벤처타운 옆 푸르지오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죠. 그리고 신림 1구역은 아직 사업 시행인가라서 직접 임장을 갔을 때는 아직 입지적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유동 인구도 많고 상권 같은 것도 조금씩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시장이 많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 신림 2구역을 방문했었을 때는 지역이 모두 다 철거돼 있었고 주변 울타리 펜스 같은 게 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봤었을 때 엄청나게 넓은 땅의 대지 비율을 차지했었는데 신림 1구역은 4,100세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5,000세대가 가까이 들어섰을 때 지방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바뀔 수도 있는 규모의 입주 물량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입지 독점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었었는데 이 서울 전역에서 입지 독점성이 강한 지역에서 이런 5천 세대가 가까이 재개발이 된다면 어떤 입지적 개선이 있을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게다가 신림성과 1구역 같은 경우는 신림성과 인접한 지역일수록 비싸게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봉천 14구역과 413 구역에서 이 지역이 이제 점점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인구를 봤었을 때도 여기가 가장 많이 살았죠. 학군도 여기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통도 이 지역이 많이 밀집해 있었죠. 그런데 거기다 재개발까지 한 2,000세대, 3,000세대 가까이 재개발이 된다? 그렇다면 더더욱 여기가 메인 입지, 메인 대장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한 걸 토대로 어디를 먼저 봐야 될지, 어디를 먼저 사야 될지라는 측면으로 보면서 생활권을 쪼개봤었을 때 처음에 이제 봉천 생활권, 그리고 삼성 생활권, 그리고 난양 생활권 이 세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도 보시면 이제 봉천동 일대 아파트, 그다음 삼성동, 난양동 일대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해 있죠. 이렇게 세 개로 구분했던 이유는 일단 앞선 분석한 자료와 토대로 이제 봉천 생활권의 모든 게 관악구내에서 몰려 있죠. 그리고 삼성 생활권 내에서도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입지적 요소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신림선이 있다 보니까 2등 생활권 정도로 나누었고 그다음 지하철이 다소 교통이 부족한 난양 생활권은 3등 순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장을 다녀왔었을 때도 봉천 생활권을 먼저 중점적으로 돌고 이제 삼성 난양 생활권을 위주로 돌았었는데 이제 2호선을 중심으로 샤로스길이 쭉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이 위쪽, 위로 갈수록 이제 오르막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관악구가 왜 달동네라는 인식이 있는지를 조금은 체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조금 힘이 들지만 여기 현대시장도 있고 이제 상권이 쭉 잘 나열돼 있고 학원도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막상 올라가고 나니까 너무 쾌적하고 살기 좋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삼성 생활권을 갔었을 때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뒤에 관악산이 있다 보니까 조금 한적한 시골 느낌이 조금 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동인구도 봉천 생활권에 비해서 좀 많지 않은 편이었고요. 그런데도 그래도 이제 여기 신축 단지들이 들어서고 하면은 분위기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양 생활권은 삼성 생활권보다 더 후미진 위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버스 정류장 종점도 보이고 이 위로 갈수록 푸르지오나 이제 또 아파트 단지들이 두세 개 정도 몰려 있었는데 언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데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오르막이 좀 있었고 교통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는 교통 호재가 확실히 되지 않는 이상은 앞선 생활권을 먼저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관악구 입지를 살펴봤다면 도대체 어떤 아파트를 봐야 될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 한 장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봉천생활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쭉 나열을 한 건데요. 우선순위를 먼저 검토를 했었을 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순위로 저는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빨간색은 이제 좀 예산이 많이 벗어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신축 단지로서 이제 이 지역 대장 단지를 나란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 파란색, 초록색 단지 순으로 아파트 우선순위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제 아파트 단지 한 개 한 개씩을 분석하면서 제가 실제 다녀온 임장 지역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